오늘 제가 제목을 문학과 미술 사이 이렇게 했습니다. 문학과 미술의 관계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학과 예술과의 관계, 종교와 예술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과 미술, 예술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문학과 종교의 어떤 아주 좀 낮게 이야기하는 신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살려면은 예술을 그림을 잘 그려드려야 되고, 역시 문학이 살려면은 예술을 잘 그려드리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점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 중에서 정정의 향수를 제가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엄청 길잖아요, 그죠? 2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나 하는 생각이 턱 들었어요. 그런데 정지용의 향수를 내가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노래 가사고 주인공도 작가도 몰랐는데 곡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정지용 씨의 향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불러봐야지 하고 길어서 한 10번 이상 부르니까 외워지더라는 겁니다. 시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사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지용의 시를 음악에 불었으면 저는 가히 이렇게 접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좋으니 그 시를 부르게 되고 그 시를 노래를 부르니 시인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에서 음악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편의 시만 제대로 음악으로 제대로 작곡이 되더라도 그 시인이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라도 십자화된 글씨로서 책 속에 가두어지게 되면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우리 일상생활에 표현이 될 때 저게 뭐지? 단순히 시만 써서는 사람들이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노래로 부르듯이 글씨로 이렇게 이 글씨가 멜로디를 타는 거거든요. 멜로디도 글씨 쓰면 저게 글씨가 뭐지? 하고 보고 또 그림은 또 저게 뭐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시를 더 사랑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서화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흘러온 결과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양 미술이 들어오면서 흩어져 버렸다는 그것을 한번 찾아내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 관심과 작품의 세계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학 예술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시가 중심에 있고 시가 중심에 있잖아요. 시가 중심에 있는데 이 시는 형이상학적인 거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음악과 미술이 있는데 미술의 세계도 여러 개가 있고 음악의 세계도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글씨를 붓으로 쓰는 순간 그 시는 곡조를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의 세계고 음악의 세계에서는 기악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가사가 불려지는 노래로 표현할 때 그 시가 다시 살아나는 청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자의 관계는 원래부터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 영역에서 회화와 서예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의 선악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이 3자가 서로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데 일단 음악은 제외를 하고요. 미술에서 보면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느냐 보면 문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인화라는 게 제 작품이 거의 문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학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문인화입니다. 문인화죠. 문인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인의 그림을 우리는 문인화라고 하는데 이 문인화와 대칭되는 음악의 개념이 뭐냐면 가곡입니다. 가곡. 그림 중에도 많은 그림이 있죠. 많은 그림인데 문학성을 띈 그림이 문인화거든요. 그런데 노래 중에서도 뭐요?
대중가요 팝송으로 많이 있는데 문학성을 띈 노래가 가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칭되는 음악의 개념이 가곡입니다. 가곡을 가곡은 들어가죠.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미술의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성을 띈 그림이 문인하고 문학성을 띈 노래가 가곡이다. 그리고 문인화의 요소는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잘 쓰느냐는 요소와 그 시를 형이 가시적으로 그림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이 글씨를 써놨을 때는 문명인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한글씨를 잘 써놔도 서양 사람들은 우리 시를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림은 만국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따라 존재할 일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화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서와 인장이라는 것은 문인화가 청대 들어서 인장이 결부돼서 사비 네 가지가 일치가 되는 거로 발전을 했거든요. 요 인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학교에서도 교육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의 세계는 우리 가장 쉽게 비교하자면 여자들인 경우에 사람이 몸 그 자체가 시라고 할 수 있고 선은 뭐냐 옷을 입는 게 선은 뭐냐 화장하는 겁니다. 가끔 인장은 뭐냐 이렇게 치렁치렁 다는 것입니다. 미인이 완성은 장신구로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완전하죠. 목걸이, 귀걸이 하나도 안 하고 성대통풍이 되겠죠. 그래서 인장의 세계가 여자들을 비유하자면 귀걸이도 알고 목걸이도 알고 브로치도 알고 하는 것이 인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양 미술에서는 최고 위치에 있는 것이 인장의 세계인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이 인장을 항상 처리해 놓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입장이라고 봤으니까 음악 쪽에서는 어떠냐? 음악 쪽을 보면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곡 받아가지고 이래 들어가지고 외워서 부르는 입만 깜짝하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작사를 하는 가수, 작사를 해서 하는 가수, 작곡까지 하는 가수, 그리고 반주까지 하는 가수, 노래까지 하는 가수가 있죠. 이른바 작사, 작곡, 반주, 노래까지 하는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작사, 작곡, 반주, 노래가 문화에서는 시수와 이 요소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음악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하나의 악기는 다룰 줄 아는 것이 좋게 보여요. 작곡도 좀 잘하는 모아는 좀 해보는 것, 그리고 노래도 좀 모아지만 본인이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좀 전에 선생님께서 작사는 김선생님께서 하셨지만 작곡, 반주, 노래까지 하셔야 이른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인화가는 단순히 서예가, 화가 뭐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아티스트로서 동양 아티스트로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하면은 최고의 경지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인화라는 무엇이냐?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과 글씨, 인장까지 융합시키는 그런 영역을 문인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느냐 한번 살펴보는데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느냐를 옛날 사람이 일찍이 생각했는데 그 기록적 근거로 남아있는 거로 볼 때는 한대부터 소가되어 있었어요. 한대 기원전의 시기라고 볼 이전이라고 전후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왕충이 회화하고 문학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문학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문학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조식이라는 사람은 조금 뒤에 사람인데 회화 효능보다도 문학의 효능을 중시하고 요거 좀 바뀌었네요.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회화 효능보다도 요게 문학의 효능보다도 회화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좀 바뀐 것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쪽에 점수를 더 준 거죠. 그래서 문학이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씨 아무리 문학 잘 써도 일반 사람들 90%는 모릅니다. 그림으로 그릴 때 모든 사람이 알아봐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는 상황에 따라서 문학이 중요시 될 때가 있고 미술이 중요시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글도 쓰고 그림까지 그리면 전달이 가장 효과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오는 그런 요소가 만화가 그런 데 들어갑니다. 만화가 글씨만 있으면 만화가 아니죠. 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림이 들어가고 스토리가 들어가고 해서 만화가 재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화라고 시화전 할 때 시만 써놓으면 잘 안 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 시를 가까이 보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문학적인 요소를 그림과 글씨로 같이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누구라도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학과 회화와의 관계는 회화하고 두 개가 다 대등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기라는 사단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선물 막대 어근하고 전용 막대 어화를 했어요. 어떤 대상을 그리는 데는 말을 표현하는 데는 말만 하는 것이 없고 형태를 나타내는 데는 그림만 하는 것이 없다 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한 한대의 문인화의 그 기본적인 바탕이 뒤로 삼국시대에 이어오면서 천대 말에 이르기까지 그 각 시대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사상가나 서예가, 화가, 문인화가들이 계속 강조를 하게 되고 대표적인 저서를 좀 복잡히면은 또 글자는 몰라드리는 진나라 때 왕이라는 사람이 서화문의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찍이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제시를 했어요. 이게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 뒤에 남북조 남제의 사익이라는 사람이 기온생동론이라는 책에서 내용과 형식을 두 개를 다 강조를 했어요.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그 내용도 충실해야 된다. 형식과 내용에 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당대에 와서 장은우는 역대서화론에서 서와 동체론, 글씨와 그림은 그 몸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글씨의 출발은 그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화는 본격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재료도 같고 도구도 같고 정신도 같고 기법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글씨 서화의 관계는. 그리고 역시 북송계의 대표적인 곽희는 시와 일치론을 주장했어요. 시하고 그림을 같이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두 개를 일치를 잘 시켜야 된다는 것. 역시 북송의 대표적인 문장가 소동파는 시서화에 다 뛰어났는데 이 사람이 시와 일률론, 시와 그림이라는 본데 같은 것이다. 시는 문자요, 그림은 형태이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말을 들자 시종유와요 화종유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나에 시조했던 당대의 왕유의 그림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북송의 곽희는 이런 이야기인데 시가 무형, 시는 형태가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태가 있는 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개 시하고 그림하고는 분리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대를 거의 100년 그 당대를 대표했던 최고의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북송의 등철이라는 사람은 회화와 문장을 일체시켜라는 이야기였고, 역시 원대의 대표적인 문인화가 조맹구는 서화 용필 동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글씨와 그림은 그 붓을 놀림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 문인화론에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명대의 대표적인 문인화가 동기창은 조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시인이요, 화가요, 서예가요, 정각가요, 당대 최고의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청대에 와서 정적이라는 사람은 서화 일치론, 이건 앞에서 다 사실 했던 이야기 한 단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대에 가서 인장을 끌어들인 사람으로서 전도라는 사람인데, 시서와 일치뿐만 아니라 인장까지 작품에 일치를 시켜야 된다 해서 인장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형식으로 대두가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대로부터 그 2000년의 역사를 꾸준히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주장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세기 들면서 미술 경영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문학은 국어에서, 미술은 미술에서 따로따로 다 떼어져 나가고, 문학도 시 쪽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버려서 현재는 따로따로 놀게 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이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시수화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서로 온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이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문이나의 대칭되는 영역이 일반적인 채색 황원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 이야기하기가 좀 시간이 없고, 문이나라는 어떻게 감상해야 되느냐? 문인들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문인들은 항상 시를 가까이 하죠. 시문을 가까이 하는 게 있고, 또 항상 그걸 쓰면서 붓을 놀리기 때문에 서예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리고 주로 글씨를 쓰는 그 도구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채색이 잘 안 들어가요. 수묵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세부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그립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일격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자의 예술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림과 글씨, 시가 공존하는 그런 양식상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재료상에서는 먹과 물을 위주로 한다는 수묵화의 근본을 두고, 기법상에 있어서는 한 번만에 착 지나가는 겁니다. 서양화는 그림하고 바로고 또 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인화는, 동양화 특히 문인화는 한 번 지나가면 수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글씨도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되면 안 되거든요. 모양이 오히려 손해봐요. 그래서 일획석, 서예석입니다. 이종 손지우손, 손은 마이너스 시킨다는 뜻인데, 마이너스 최소한의 간략화하는 그런 것이 문인화의 정신입니다. 정신상에서는 장자의 정신, 소여유의 세계가 이 문인화의 바탕에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